네, 지난해 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으로 촉발된 논란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면 군사협정 논란으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 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논란, 이제 이 이면 군사 합의 의혹 논란으로까지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말이 서로 다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그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방위원장 신임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가서 그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이런 이면 합의의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국방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 사실상 그 김학용 의원이 나갈 때도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통상적인 예방에 따른 그런 안내였을 뿐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 원장님은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 보면 역시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 간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고 어느 한 곳이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이나 야당 둘 중에 한 곳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슈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것이 이제 원전 수출은 국익을 위해서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과 더불어서 외교적인 수단을 할 때는 국민들이 모두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면적인 그리고 모르게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외교의 어떤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MOU라든가 이면 합의를 했다면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폭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 방향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뭐 완벽한 3당 공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의당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다가도 지금 조금은 좀 태도를 바꾼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나와서 소상히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국정조사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당이 이전의 태도에서는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최초의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운영위를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그때 생각해보자라는 쪽으로 약간은 한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 의사는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입장의 변화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른 정당과의 통합을 할 경우에 있어서 지지율이 뭐 한 2위 정도로 나오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선거 대비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그 국정 주도권을 주도하기 위한 뭐 사전 포석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이득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이에 이명 계약이 있었다면 한국당 일정 부분 타격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 집권당이 만약에 지금 이번에 비서실장을 특사로 보내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냈다면 민주당한테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민주당과 한국당의 타격은 분명한데 여기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하면 양쪽 다 피해를 볼 사이에 그 불로소득이라든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정치적인 이득을 그리고 셈법을 염두에 두고 지금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혹의 핵심이 바로 그 군사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 어느 정부 때였을까 이 부분 또 비밀 이면 계약 양해각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께서는 이것이 MB정부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한국전력공사와 아랍에미레이트가 186억 불 정도의 원전 수출, 우리로서는 이것이 최초의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2009년 12월이고 그리고 이것이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2010년 11월입니다. 요 1년 사이에 임명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MB정부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가서 하는 것은 MB정부 때 체결한 MOU가 협정이나 조약의 성격 그리고 군사동맹의 성격이기 때문에 국회를 동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바로잡으려고 갔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서 군사적인 동맹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칼둔 UA 행정청장이 이제 조만간 방한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실장이 왕세제를 접견했을 때 배석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지금 무함메드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직접 방한했을 때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외교 관례상 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물어본다는 것을 뭐 공식화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무함마드 왕세제의 최측근이고 관련된 그때 회의 때 배석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관련된 사항들을 밝혀준다면 이런 부분들은 무리 없이 좀 입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왕세제도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조금 입을 닫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로 아베 수상은 1mm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이것은 국가 간에 합의된 것이고 이것은 인면 합의지만 MOU 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국에 와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외교적인 협상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불문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에 와서 공식적인 어떤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간의 어떤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얘기를 하면 이 모든 포인트가 이분한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또 커다란 한국 내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습하라 이런 차원에서 UAE는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협정을 본인들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좀 상당히 발언을 조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고 네, 당연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금 청와대 인사들에게 좀 입조심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면 합의라든가 네. 외교적인 것은 협상의 과정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또 향후 30년 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비밀로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관행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당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권한 지 지금 뭐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를 잘못하면 네. 기존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지금 정부가 뒤집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 말을 섞으면 네네. 같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차원에서 현 정부의 어떤 입장에서는 여기에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일단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입단속을 한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상이 좀 밝혀진다면 여든 야든 좀 한쪽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이것이 만약에 군사적인 동맹이라면 국회에서 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네.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군사협정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파병은 2010년 11월에 국회에 제출이 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 군사동맹은 향후 10년 또 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 어떻게 보면은 같이 지금 공동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공방만 하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네. 네, 이번엔 좀 정치권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이야기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의 내홍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분당이 가시화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두고 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되게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측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그냥 제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출당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관련해서 출당되거나 제명되지 않으면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헤어질 거면 의원직은 지켜주고 깨끗하게 헤어지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관련돼서 이건 당 지도
지도부라든지 당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출당이라든지 제명 조치도 임의로 해줄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 대표 측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는 네.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또 이상돈 의원은 2010년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민주당의 전현숙 경남도 의원을 제명을 안철수 대표 측이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제명이 됐고 국민의당으로 이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둘 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양변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 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법의 취지가 뭡니까? 법을 지키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비례대표를 그 당에서 임명했으면 비례대표가 탈당하면 당적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나? 네. 그것부터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예.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인 정규 개편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정당 간에 해서 전당대회를 해서 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지만 지금 보면은 인위적인 정규 개편을 하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분열의 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순탄하게 그리고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금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 비례대표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현재 국민의당에 있는 것이 저는 맞고 다음 총선이 3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3년 뒤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으면 그 정당 소속으로 해서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또 비례대표 수를 국민들이 지정한 만큼 네.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당 정치의 모습이라고 보고 이것이 또 뭐 우리 대학생이라든가 국민 모두들이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이 사소한 법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셀프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 뭐 저는 편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말씀이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사실상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경남 도의원에 관련된 사례가 없었다면 뭐 그렇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뭐 법조인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동일한 사례거든요. 이런 거의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당의 그 정치적 판단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던 게 안철수 대표였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이제서는 나는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없다라고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생각이 바뀌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만약에 이게 유지가 돼서 통합신당의 반대파 의원들이 비례대표가 가게 된다면 제2의 김연아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낯뜨겁지 않겠습니까? 이 당 소속인데 저 당 가서 회의하고 네네. 그럼 이게 정당이 뭐 아무리 우리 정당이 무지개 정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물론 우리 정당 정치가 왜곡돼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때만 국민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본인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아니다. 이것은 안철수 대표의 잘못된 정치 철학이죠.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표로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중립파 의원들은 안 대표 이선 후퇴 이런 것들도 또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선 후퇴는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건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분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3년 뒤, 4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냐 한국당이냐 아니면 보수당이냐 진보냐 이렇게 해서 두 갈래로 지금 가기 위한 지금 시동이고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는 이미 민주당 쪽에서 자기가 대권 주자가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이참에 호남을 버리더라도 나는 그래도 중도 그리고 중도 우측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민주당 후보와 맞설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정당을 결성해서 서로 대항해 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바른정당도 좀 비상에 걸리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바른정당이 독자적 길을 포기했다. 이제 사실상 통합신당이 지금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경필 경기지사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남경필 지사도 되게 복잡한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계셨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뛰쳐나올 때 바른정당 창당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되게 날선 비판을 많이 하고 나온 상태라 지금 동료 의원들이 슬그머니 들어갔다고 해서 또 같이 들어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홍준표 대표, 새롭게 대표가 된 홍준표 대표가 경기지사는 새로운 인물을 청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더라도 그 경기지사로서 후보로 나설지도 또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관련돼서 지금 그 홍준표 대표의 그 새로운 인물 영입론들이 지금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경기지사로서는 또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당내 의견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가 지금 내가 들어가도 어느 정도 그 경기지사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치인들은 명분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경필 지사로서는 아주 최고의 기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한 번 탈당해서 다시 복귀해서 본래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선거가 2번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수 4년이면 8년 내지 12년을 기다려야만이 그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왜? 지금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에 갈 수가 없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물론 탈당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당이 보수당의 중심으로 다시 뭉쳐져 있으니까 나는 일로 가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정치인들은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당원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어느 유력 정당에서 탈당을 하면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와 합친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내가 한국당에 가는 것도 이해를 해달라. 이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남경필 지사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경기지사 출마에 있어서 한국당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리 지방선거지만 저는 정당의 프리미엄이 한 30%, 50%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력 정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상당히 당선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김세현 의학제 의원 등의 좀 줄 탈당 가능성도 이어질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김세현 의원과 이학재 의원은 조금 그 남경필 지사보다는 좀 더 확실한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남경필 지사도 이제 탈당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더 추가로 탈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그칠지에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남경필 지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돌아가느냐. 그리고 남경필 지사를 받아들이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어떻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변수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첫 고위급 남북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의 반응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시간과 돈과 그리고 식량과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북한이 마지막 남은 것은 대륙간 단두탈 ICBM급인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단 한 번에 미사일 실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상당히 기회적인 요인으로 보고 지금 뭐 고위급 대담에 지금 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우리가 평창에 그렇게 소상하게 얘기할 줄은 대부분 몰랐을 텐데 그렇게 소상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벌고 다만 북한이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도발이 따랐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북한의 전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남한이 체제적인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이 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삼아서 북한의 핵을 멈추거나 다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조그만 기회를 갖고 남북한의 어떤 무력 충돌이라든가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무력 충돌 이런 것들이 오면은 가장 직격적인 피해를
받는 것이 우리 남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금 대응 방안, 저는 이것은 뭐 적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미 또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일부 그 언론에서는 뭐 미국과의 그 입장이 틀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 면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대화 제의가 온 것 자체는 그리고 대화에 응하는 것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적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평화 통일로 이뤄야 될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관련된 긴장을 완화해야 될 그 제1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을 북한이 응해준다면 마땅히 이에 대해서 응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완화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호기로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서 그 국제사회에다 저희들이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 이것도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로 고위급 회담 그 다음 날 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평창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북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집권 2년차 구상을 밝힐 텐데 어떤 내용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취임하고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지난 시점인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한 해를 아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앞으로 개혁 끊임없이 적폐청산을 지속하겠다는 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뭐 개헌을 비롯한 정치 일정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드라이브할 때 끌고 가지 못하면 대통령이 어떤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선거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이 지방정권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3년 뒤 총선에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어떤 미래적인 방향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제시해야만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지지를 더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할애를 상당히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북한 문제와 함께 개헌 문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형식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운 형식에 따르면 또 더 풍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알려진 바대로는 대통령이 직접 그 기자를 지명해서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백악관 형식으로 지금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뭐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기자도 무슨 질문을 준비해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담기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돼서 기자들이 국제 정세라든지 다른 기자가 질문하는 부분을 보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묻는 부분들도 꽤 많아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날 언론이 어떤 부분들을 다룰지 되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